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과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내용 등을 신속히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저녁 8시 뉴스, 뉴스 투나잇, 뉴스 오늘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청문회 일정 조율 및 각종 집회 소식 등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슈들이 연일 주요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8월 30일 뉴스20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이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사위 회의지만 의사봉을 잡은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합의된 안건이 없다며 1분 만에 사내를 선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내탁 공방만 이어가면서 조국 청문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31일 뉴스공부에서는 장애투쟁을 재개한 한국당이 첫 지방 집회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향이기도 한 부산에서 조 후보자와 정부에 대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불쏘시개로 삼아 외연 확장과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한국당이 부산을 찾았고 당 추산 2만여 명의 당원과 시민이 모인 집회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의 국정 실패로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망가졌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장 밖에서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조 후보자를 쓰러뜨리려는 공세가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한국당의 장애 집회를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 경찰 소환부터 응하라고 꼬집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야당 흔들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8월 31일 뉴스18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학가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8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1차 때 500명이었던 집회 규모가 2차 때는 800명으로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여론전 가열 소식도 전했는데 조국 사퇴하세요가 검색어를 장악하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보고 싶다 청문회 검색어로 포털 사이트를 달구며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며 반격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조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청원이 50만 명을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사퇴를 주장하는 청원 규모의 2배 가까이에 달했는데 여기에 전직 장관 출신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 후보자 지원에 가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관계는 별로 없는 반면 빠르게 집단 극화를 형성하며 서로에 대한 비난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의혹, 가짜 뉴스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라도 갈등 주체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단순히 확대 재생산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때문에 묻혀버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뉴스 리뷰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인데 대법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는데 당시 삼성의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함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은 50억이 더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선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의 일부 판단이 잘못됐다며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투나잇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3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하면서 그동안의 사건 추이를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1년 뒤인 2018년 4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재판 진행에 반발해 2017년 10월부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8월 내려진 2심 판결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으로 1심 때보다 형량과 벌금이 늘었고 이어 1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이제 핵심 인물들의 형량 확정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30일 뉴스워치에서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도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정유라 말세필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뇌물이 아니며 삼성의 승계 작업 역시 인정될 만큼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승계 작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영재센터 지원금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박상옥 대법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했다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소수 의견 논리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이어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여러 전문가들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법원 판결 내용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제공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소수 의견까지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의 이유에 대한 자세한 맥락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뉴스TV에서 전문가들과 판결에 대한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판결에 대한 각계각층이나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8월 27일 뉴스오늘에서는 청와대 주변에서 연일 이어지는 각종 집회 시위에 고통을 호소하던 인근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청와대 주변의 각종 집회 시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틀어놓는 등 소음이 끊이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2년 넘게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이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열기로 했는데 호소문을 읽은 뒤 구호 없이 침묵 상태에서 행진을 벌이는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에도 청운 효자동 주민들은 같은 형식의 시위를 벌인 뒤 경찰에 탄원서 200여 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엔 2년 전보다 일대 집회의 수와 규모가 확장되면서 함께 피해를 본 사직동, 보암동, 평창동까지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28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실제로 청와대 주변 주민들이 침묵 시위를 벌였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주민들의 생존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종로 지역 집회 건수를 보면 5년 전 1,600여 건에서 2,500건 수준으로 50% 이상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집회만 2,1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주민들과 집회 측인 노조 등과의 갈등이 커져가지만 집회 허가 법안 개정 외에는 마땅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의적 명분에 묻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짚어주는 보도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서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일상 속 생활용품들이 해외에서 사랑받는 모습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대장간이었는데요. 반백년의 세월을 보낸 낡은 대장간입니다. 한 곳에서 반백년이 넘는 대장장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성록이 장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대장간의 문턱을 요즘 이 대장간의 최고 인기 품목은 바로 홈인데요. 바로 홈입니다. 최근 해외 대형 쇼핑몰에서 이곳의 홈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호미를 사용하면 손목에 힘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라는데요. 호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성록이 장인은 지난해 경상북도 최고의 장인으로 선정됐는데요. 한여름에도 펄펄 끓는 대장간에서 불과 싸우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고집과 신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 수만 번의 매질 끝에 탄생한 명품 호미의 인기 비결은 장인의 정성과 소비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내도 이러한 성록이 장인의 장인 정신을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지. 다음으로는 천일염의 비밀을 찾아 대부도의 한 염전을 찾았는데요. 45년 했습니다. 예. 여기서 45년 동안 천일염을 만들어 온 이승용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힘든 거예요. 많이 들어올 때 천일염은 바닷물을 저수지에 가두고 꼭대기인 제1증발지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오며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작은 날씨 변화에도 민감한 천일염을 위해 비가 오면 자다가도 뛰어나온다는 장인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진 천일염은 다른 소금과 달리 뒷맛이 달짝지근하다는데요.
우리의 천일염이 명품 소금이라 불리는 계량드 소금보다 미네랄 함유량이 무려 3배나 많다는 비교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천일염 이러한 효능 때문인지 현재 천일염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며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에 밀려 천일염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고자 특별한 방식으로 천일염을 재탄생시키는 장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황토 용기에 천일염을 넣고 800도에 가까운 온도에 20여 시간 구워 알칼리 황토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황토소금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소금은 입자가 고운 데다 쓴맛은 적고 미네랄과 알칼리의 함유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소금 하나를 만들 때에도 끊임없는 연구와 정성을 담아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 번째 보물 마지막으로 제작진들이 찾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였는데요. 한국의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물건이라는데 바로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전통 밥솥인 돌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돌솥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돌솥이 큰 화제가 되며 미국에만 2만 개 정도를 꾸준히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묵직한 암석으로 만든 돌솥이라는 게 외국인들에겐 생소할 것 같지만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음식도 관심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돌솥의 매력에 빠진 거죠. 이후 돌솥 하나를 만들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돌을 깎는 작업입니다. 얼핏 보기에 평범하게 돌을 깎는 것처럼 보이지만 석공들의 노련함이 더해지자 명품 돌솥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릇 모양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돌솥에 따뜻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장인의 인터뷰로 방송은 마무리됐습니다. 밥, 음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돌 식기 문화를 여러 사람들 좀 알리고 싶어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오지윤 학생은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네, 저는 호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호미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호미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성노기 장인의 장인 정신과 정성, 그리고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모두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고덕문학과의 오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문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협상의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슈와 또 이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조 후보자의 딸과 가족을 둘러싼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또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를 짚어주시고 네. 이 의혹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정말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인 조국 교수의 딸 등 가족을 둘러싸고 정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관련 내용이 워낙 많고 또 관련 보도 기사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일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먼저 조국 교수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 그리고 고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두 번째는 조모 씨는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에도 장학금을 수령을 했고,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해서 지도교수로부터 총 1,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수령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다음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조국 강행 문 공정 대입 강조 이상한 사람들, 조국 조카 회사 벤츠 타고 다녀 사장님이라 불렸다 등의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는 고교 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란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 딸 지원 자격 안 됐다, 또 이사 가거나 출국하거나 조국 펀드 관련 기업들 가보니 등의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조국 민정수석 때 부산 아파트 한 채 친동생 층의 매매라는 보도를 했고, 한국일보는 다주택 부담 부산 아파트 동생 전 부인의 팔아 제목으로 위장 매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부동산 차명 거래, 또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종합해서 야권 조국 전형적인 내노남불 총공세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기사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의혹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 6일 개최된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선 특히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표창장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조 후보자가 제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답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거듭 견제를 했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비롯해서 관련 의혹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좀 예상보다 빨리 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엇갈린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네.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뤘나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지난 27일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청문회가 결정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그것도 법무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죠.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의 칼빼나 등을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라 등을 보도했습니다. 정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경향신문은 검찰 엄정하게 진실 규명해야라는 보도를 통해 엄정 수사를 강조했고, 또 한겨레 신문 역시 청문회 직전 이례적 법무장관 후보 수사 괜찮나라는 보도를 통해 그 배경이나 주체 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사로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기사의 논조에 차이는 있으나 보수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검찰 수사를 시작한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자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 없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냈는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 역시 언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청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먼저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또 선진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어떤지 살펴주실까요? 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고위 공직에 이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에 대해서 적합한 업무 능력은 있는지 또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 조국 후보자 역시 지난 6일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후보자 논란이 거세지면서 또 다른 인사청문 대상인 5명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후보자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자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는데요.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그 명확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이고 명확해야 했고 언론도 관심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문가들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이 인사청문회 시행 절차는 매우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인사청문 진입 단계부터 매우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된 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운이 감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재기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언론은 청문회 질문 수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한국당의 정가윤 의원이 미혼, 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에서 잘못된 질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청문회를 살펴보면 범죄 사실이 있는 후보자, 또 도덕적 문제가 있는 후보자, 상원 인준 거부 여지가 있는 후보자의 인선을 제외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검증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해당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이원화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사 검증 기간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출석하는 증인이나 또 미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엄격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요. 실시간 검색어부터 수많은 의혹 보도까지 네. 쏟아지면서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도 역시 커졌거든요. 때문에 우리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네. 관련 의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보도를 접하시면서 그 피로도도 굉장히 높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혹 기사도 많았지만 또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반박 기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딸 조모 씨의 한영 외고 특례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과거 조 씨의 진학 상담을 담당했던 입시학원 관계자의 반박이 나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이런 반박 보도는 초기의 의혹 보도에 의해서 많이 묻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보도가 묻혀지게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진짜가 아닌 가짜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김에 팩트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기사는 기사의 불신만 가중할 따름입니다. 자극적인 보도의 폐해는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너무 기사량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진실을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근거 있는 보도만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거는 없고 프레임만 있는 뉴스 보도는 옳지 않습니다. 추측
속성 보도는 안 그래도 쌓여가는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겠죠. 이제 9월입니다. 기사를 보면서 좀 밝고 건강한 뉴스를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학의 계절인 이 가을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사 많이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